어느 남자가 용궁에 가서 되게 즐겁게 지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돌아왔어요. 근데 용왕이 그 상자를 하나를 줬어요. 선물로. 꼭 집에 가서 열어봐. 딱 집에 가서 딱 열어봤더니 펑 터지는 순간에 자기가 노인이 돼버렸대. 몇십 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난 거기서 한 며칠만 지냈는데 돌아왔더니 그 즐거웠던 순간 되게 짧고 현실의 노인이 되는 순간들, 그것이 현실이었다. 근데 그것도 괜찮지 않아요? 단 3일 동안 되게 즐거웠는데 너무 행복했는데 최고의 기쁨을 다 누렸는데 돌아왔더니 30년이 흘렀다. 이게 나쁜 얘기인가? 저는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이게 나쁜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 공포스러운데?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 신화, 이 설화가 계속 남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30년을 3일 동안 되게 즐기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거 아니야? 이제 돌아와서 죽을 날밖에 안 남은 거잖아. 얼마나 행복해요. 그걸 짧고 굵게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상자라는 모티베이션을 통해서 연결하게 된다면 이 영화도 그런 구조 속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상자라는 의미. 사실 뭐 감옥도 그렇고 이 린치의 영화 안에서는 어떤 박스 상자를 통해서 어느 세계를 이행할 때, 통과할 때 이것들을 서로 비교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관문으로서 저에게 환상에 대한 다른 감각, 그것들이 주는 어떤 기운들을 분명히 느끼게 해준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질문 털 건, 환상이 나오고 메비우스의 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쉽게 설명해서 대충 다 많은 설명들을 보시면 퉁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환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되게 좀 더 정교하게 좀 들어갈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다이안이 사랑한 연인 카밀라를 살해하고자 하는 후반부의 이야기와 베티와 리타로 만나 뜨겁게 사랑한 이야기는 아내 르네에 대한 성적 좌절감으로 아내를 살해한 후 감옥에서 피트로 변화해 갱의 연인인 앨리스와 뜨거운 사랑을 하는 로스에 하여 분명히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좌절감이나 이런 욕망들이 좀 다른 양상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더 해결되려는 것으로 가는 방식들이 로스트 하이웨이와 이 영화에서 동일하게 보여주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피트는 끝내 좌절해서 프레드로 귀환을 하고 앨리스는 없다. 리타와 사랑 이야기에서 베티가 먼저 사라진다. 베티는 없다. 결국에는 이 영화들은 다 환상을 통해서 뭔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흔히 웹소설 웹툰에서 나 혼자만 레벨업을 하시던 아니면 재벌집 막내 아들을 하시던, 가는 이유는 회귀하거나 뭐 전생이거나 후생이거나, 진짜 같은 말인데 계속 다르게 말하는 게 희한하다고 좀 생각이 좀 드는 측면들이 있는데, 전생에서 공작을 하시던가 후작을 하시던가 뭐 비슷비슷한데, 중요한 건 거기서 새로운 욕망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보통 현실에서는 루저였던 캐릭터들이 통상적인 그런 판타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린치의 영화에서는 그런 작품들과 대중문화와 비교해서 보면 결국에는 환상은 통해서 욕망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길 추구하느냐, 이 말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괴테가 했던 말이라고 알려져 있고, 제가 종종 환상적인 작품들이나 환상 속에서 욕망이 구현되는 작품들을 쓸 때마다 가끔씩 들고 왔던 표현이에요. 괴테가 오직 왜곡된 환상만이 여전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대요. 린치 영화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 환상은 왜곡돼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 강연이 끝나고 나서 현실과 환상에 대한 관계를 쓴 것처럼, 꿈에 대한 얘기를 쓴 것처럼, 우리는 흔히 현실이 괴로워서 환상 혹은 꿈으로 도피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꿈이 괴로우면 현실로 도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왜 안 되겠어요? 린치 영화에서 딱 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1시간 50분 동안 환상을 봤어요. 근데 거기서 제대로 뭔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것이 좌절되어 어떤 위기에 처하자 현실로 도피해 버렸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락강주의자들, 여러 사람들이 하는 반복된 얘기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환상이 있기 때문에 뭐 현실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거나, 현실이 환상에 지지되냐, 환상이 현실에 지지되냐, 어떤 것이 기반이냐 얘기했을 때 그게 구별이 의미가 없다라는 게 정신분석학적인 차원에서 항상 얘기해 주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어떤 때는 환상이야말로 현실을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기반이 돼요. 반대로 현실이 있을 때 환상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기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가지의 양과관계 안에서는 서로 잠식하거나 서로 꼬여 있는 것일 뿐인 것이지, 어떤 것이 더 중요하거나 더 먼저 서열상 위에 있거나 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게 린치의 세계 안에서 제일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린치 영화로 다시 돌아가서 오직 왜곡된 환상만이 여전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 환상은 환상이되 왜곡돼야 돼요. 정상적이거나 일반적인 환상으로서는 우리가 구원까지 다다르는데
아무런 작용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열망을 품지 못하게 만들어요. 현실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지만 린치는 환상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도 동시에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가 환상을 다루는 것은 메비우스의 띠 같은 어떤 이상한 아이러니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린치의 환상은 되게 구원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가,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어떤 에너지가 큰가라는 것을 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구원받고 싶어요. 우리도 행복해지고 싶고 뭔가 잘 되고 싶어요. 하지만 안 되는데 최소한 환상 속에서는 그것을 한 번쯤은 새롭게 패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프레드였다가 피트일 땐 마음껏 자기의 성적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베티였을 땐 여배우 주인공도 돼보고, 오디션에서 당신 연기를 잘합니다. 다이아나였을 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고, 캐롤린의 여자친구의 호의에 의해서만 그냥 보조 출연자에 불과했었지만 실제로 환상 속에서는 자기가 여주인공 지망생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담이 계속 흘낏흘낏 보잖아요. 베티를. 되게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것들이 구현될 수 있는 세계가 바로 환상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 열망들을 보여주는데 린치는 꽤나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이거 제가 종종 강연 때 인용할 때마다 그 출처가 뭐냐라고 물어보시길래 출처를 아예 적어왔어요. 지금은 절판된 책인지 모르겠는데 환상성이라는 책 속에서 나온 괴테의 말 인용구입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크게 세 가지 구조, 그리고 몇 가지 더 덧붙이는 구조들이 있다. 첫 번째, 리타의 얘기. 몰론드 드라마에서 사고를 당하고 기억을 잃게 되고 루스의 집에 숨어들게 되고 베티를 만나고 베티와 함께 다이아나의 집을 찾아간다. 시체를 같이 발견한다. 돌아와 머리를 자르고 가발을 쓴다. 베티와 사랑을 나눈다. 새벽 2시에 실렌시오 극장 찾아간다. 베티가 사라진다. 열쇠를 찾아 파란 상자를 연다. 베티, 캐나다에서 오디션을 위해 할리우드로 온다. 베티를 만나 도움을 준다. 성공적으로 실비아노스 스토리의 오디션을 치른다. 베티의 기억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다. 다이아나의 시체를 발견한다. 사랑을 한다. 당신과는 하고 싶어요. 사랑해요 라고 말한다. 실렌시오 극장, 우는 두 사람, 그리고 끝내 베티가 먼저 사라진다. 영화 감독 아담, 캐스티글리아니 형제의 등장. 카밀라 로즈라고 하는 여자가 그 여주인공 해야 된다. 그저 나가는 아담, 이들의 차를 박살내버리죠. 그리고 집에 갔더니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고, 파산한 아담, 파크 호텔, 카우보이를 만나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고 신시아로부터 카우보이를 만난다. 제대로 하면 단 한 번, 잘못하면 두 번 보게 된다. 오디션 현장, 베티를 자꾸 흘낏흘낏 쳐다보죠. 카밀라 로즈를 보고 저 여자라고 말한다. 이때 카밀라 로즈는 리타였던 카밀라 로즈가 아니라 다른 카밀라 로즈고, 나중에 파티 장면에서 키스하고 말하고 사라지는 선택을 하게 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카페테리아의 남자 꿈 이야기, 윈키스의 그 남자의 꿈 이야기도 계속 공간이 반복되는 게 있고, 그 살인 청부업자의 연쇄살인, 친구를 죽이러 갔는데 친구를 죽이고 나서 총이 발사돼서 옆방에 있는 그 뚱뚱한 여자 혹은 임신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 여성이 또 사고를 당하게 되고 청소부까지 죽이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 도대체 이런 이야기들은 왜 같이 끼어들었을까요? 신기하시죠? 이유가 있어요. 그 얘기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 오프닝 장면 기억나세요? 이거 뭘까요? 맞아요. 파티 장면에서 설명하죠. 코코한테 설명하잖아요. 캐나다에 있는 퀘벡주 온타리오주 시골에 살았는데 거기서 지루박대에 우승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지루박 장면이에요. 이해되시죠? 린치가 쓸데없이 쓰는 경우는 없어요. 이상하게는 써도 쓸데없게 쓰진 않습니다. 오프닝은 바로 지루박 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춤이 지루박이에요. 그리고 이게 영화 보면 크레딧인데 타이틀 시퀀스에서 배우들 이름이 나오는데 저스틴 서록스가 누구냐면 아담 역할을 했던 배우거든요. 이 남자가 먼저 나왔어요. 사실은 주인공도 아니잖아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원래는 이 멀홀랜드 드라이브가 ABC 텔레비전 시리즈의 파일럿으로 계획된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트윈픽스가 좀 잘 되니까 ABC에서 새로운 드라마 한번 해보자 라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당연히 린치 거니까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러니까 까날플리라고, 카날 플러스라고 영어로 정확히 얘기했는데 프랑스의 유명한 배급사예요. 그래서 파일럿을 극장용 장편으로 고치자고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스틴 서록스가 원래 되게 주인공의 원래 드라마에서 이야기가 서서 크레딧을 앞에 제일 먼저 준 거예요. 이 다음에 나오미 와츠가 나와요. 저스틴 서록스가 저렇게 나온 건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게 원래 드라마였다. 그러니까 아담 얘기와 이상한 영화 업계 얘기도 원래 길게 방대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거기 주변의 살인 청부업자 얘기들도 원래 많은 얘기들이 있었다. 드라마상으로.
근데 그걸 다 버리지 못하고 일부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가 배우들 데려다 썼잖아요. 감독들은 영화로 바뀌었다고 야말차게 다 못 자르겠거든요. 조금씩 이상한 것을 갖다 끼워서 넣는 거예요. 약간 기운 건데 린치 영화에서 약간 깁는다고 해서 크게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괜찮거든요. 그런 것들이 막 끼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저런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드라마로 만들어졌으면 아마 영화 제작 현장의 뒷이야기. 트윈픽스는 한 마을에서 어떤 여학생의 죽음으로 인한 그것들을 추적하는 과정들을 계속 따라가는 그런 되게 오랫동안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원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영화 제작 현장이에요. 거기에서 베티도 나오고 리타도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거기에 맨날 이상한 그 업자들한테 시달리는 게 아담의 얘기를 중심으로 풀어가려고 했었던 트윈픽스 같은 그런 얘기들이었는데, 사실은 레즈비언 서사, 두 여성의 서사를 포커스를 온하고 재편집을 해버리면서 다른 얘기들이 다 서브로 밀려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 그리고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선셋대로가 나오기도 하죠. 이게 헐리우드의 뒷이야기인데 1950년에 만들어진 빌리 와일드의 선셋대로가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클래식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는 영화에 찾아서. 그래서 선셋대로에 위치한 대저택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한 시나리오 작가가 총에 맞아 죽은 것. 그래서 6개월 전으로 플래시백 되면 주로 B급 영화의 시나리오를 썼던 조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위기에 처하게 되자 도망치던 중에서 선셋대로의 대저택에서 숨어들었다가 과거 무성영화 시절에 스텝했던 노마, 여기서 글로리안 스완슨의 연기는 엄청납니다. 그 스완슨, 저 포스터에 저 이분인데 그분에게 유혹도 당하고 압력도 당하면서 벌어지는 헐리우드의 뒷얘기라고 하는 헐리우드 영화에 대한 영화로서 가장 고전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셋대로고, 이 영화에서는 그런 선셋대로의 흔적들을 꽤나 많이 그대로 가져왔고 모티베이션도 그대로 들어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형사들이 나올 때 마치 누군가 사라졌을 때 마치 추리물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트윈픽스처럼 일종의 추리물적 구조들도 분명히 저 보조의 형사들을 통해서는 가지고는 있는, 애들이 뒷자리에서 발견했대요. 그게 이제 진주귀걸이거든요. 그럼 누군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사라졌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의 어떤 걸 하는 건 원래 있었던 그런 얘기들의 한 흔적들. 동시에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장르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뒤엉키는 걸 린치 감독은 그대로 또 활용을 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 윙키스가 선셋대로점이에요. 저런 뭐 프랜차이즈들은 다 어느 지점들이 있는 거죠, 굳이. 근데 아까 그 남자 댄이라고 하는 남자가 이제 꿈 얘기하고 일어섰을 때 전 이 장면이 되게 이상했었어요. 친구는 다 먹었는데, 이거 아침 베이컨 조식이죠. 가장 기본적인 미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이 남자는 거의 주스도 안 먹고 다 안 먹고 자기 꿈에 대한 불안과 이런 것만 얘기했구나라는 것들도 꽤나 시각적으로, 저기 카메라가 나갈 때 저기에 멈췄다가 가요. 그런 걸 계속 유심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남자 댄이라고 하는 남자, 그 이상한 꿈을 꿨다, 2번이나 꿨다라고 하는 그 남자의 어떤 심리들이 저런 걸 통해서도 대변돼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현실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행동을 하거나 뭔가 움직일 때 그걸 볼 수 있는 건 말만 보셔서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특히 연애할 때 말은 반 정도만 믿으세요. 중요한 건 행동이에요. 행동. 어떤 움직임이 사실 실질적인 어떤 그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린치가 되게 유심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의 반복, 아까 위치가 전이되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댄이 앉아있고 친구가 앉아있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뒤돌아보면 친구가 저기 가있고. 근데 이게 어떻게 반복이 되냐면 리타와 베티가 뭔가 기억이 나요 하면서 다이안의 이름을 떠올리게 될 때 그 명찰을 보고, 그때는 이쪽에 리타가 있었고 베티가 여기 이렇게 있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다이안과 청부업자가 될 때는 다이안이 여기 있었고 청부업자가 이렇게 있었고 카운터에 있는 이 댄을 보게 됐었죠. 꿈을 꿨다는 이 남자. 그런 식으로 계속 저것이 반복이 되는데, 반복이 된다는 걸 알겠는데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요? 라고 이제 여쭤보신다면은 린치 영화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역할 바꾸기. 이야기 공간 구조 안에서 위치는 반복이 되지만 공간은 반복이 되지만 여기 섰다가 리타로 섰다가 베티로 섰다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서로 다른 위치에 서게 됨으로써 그것들을 통한 어떤 혼란과 동시에 재미와 전개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이 윙키스의 장면의 3번의 반복을 통해서 저 구도 안에서 어떤 식으로 저것이 반복되고 변주되느냐가 사실은 데이비드 린치 영화 전체를 끌고 왔던 것처럼 영화 전체도 다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반복과 공간의 어떤 구조와 인물들의 배치가 어느 날은 리타였다가 어느 날은 카밀라가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 위치들이 바뀌게 될 때 실제로 여자 주인공은 카밀라였었는데
그 전에는 베티가 여자 주인공의 어떤 낙점되는 위치, 실비아 노즈 스토리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것처럼 계속 그런 같은 얘기들 속에서 위치와 구조를 바꿈으로써 우리한테 그 퍼즐들을 딱 맞추면 편할 텐데 그것을 퍼즐이 맞춰다 하는 순간에 이렇게 다시 맞출 수 있지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그런 어떤 서사의 창란, 혼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영화를 전개시키고 있다. 이게 윙키스의 3번의 반복을 통해서 확연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갔는데 괴물을 댐만 본 것 같죠? 친구는 못 본 것 같죠? 그 친구는 그 괴물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괴물은 뭡니까? 그것도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지가 심심할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가끔 파는 상자도 들고 있는 그런 애예요. 그렇게 무서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빨간 광 같은, 특히 이렇게 목소리를 자기 목소리인지 뭔지 모르게 들리는. 그리고 이제 실렌시오에서 그렇잖아요. 이거 다 녹음된 거예요. 이건 내 목소리가 아니에요. 녹음된 목소리는 내 목소리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빨간 방 목소리. 트윈픽스에서 빨간 방에 등장하는 쿠퍼 형사의 꿈 장면이 가장 대표적. 이 장면의 형사가 때의 쿠퍼의 자의식 혹은 무의식을 표현한 것으로 영화의 무의식인 동시에 자의식이다. 무의식이자 동시에 자의식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저런 공간들을 계속 표현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도 저런 부분들이 원래 트윈픽스에 썼던 것처럼 이것도 드라마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공간을 저 인물을 통해서 만들어놨던 거예요. 만들어놨던 건데 그걸 다 정확하게 쓰지 못한 채 이렇게 가버리죠. 아이린 부부 얘기가 나오게 되고 이들이 나중에 3번 반복된다는 걸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무슨 친척 관계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비행기에서 얘기한 사람들인 거예요. 한국인들은 비행기를 타면은 진짜 옆 사람과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터치미낫이 너무나 보여요. 확연하게 온몸으로 막 에너지를 불사르지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외국 애들은 말 잘 시키거든요. 사실은 제 개인적 경험은 꽤 오래되긴 했습니다. 15년 전인가 체코 프라하에서 아르메니아로 넘어갔는데 그 지역은 비행기들이 다 밤늦게 떠서 새벽에 도착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탔는데 어쨌든 9시에 체코 프라하 공항에서 타고 아르메니아로 가게 되는데 옆에 어떤 남자가 계속 저한테 말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스웨덴에서 왔는데 나보고 아르메니아 왜 가냐, 뭐 영화제 때문에 뭐 가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는 왜 가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열심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소위 말해서 결혼식, 친척 결혼식인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워낙 시간이 꽤 됐으니까 보통 돈벌이를 위해서 자기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된다는 거 나보고 받았냐고 물어봐요. 근데 저는 거기 들어갈 때 비자 필요하다 그래서 그 영화제 측에다가 요구를 했거든요. 비자 니네들이 안 만들어주면 안 갈 거라고. 되게 큰 소리 쳐서 다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했어. 뭐 이렇게 이제 대충 얘기하고 있는데 이상하잖아요. 저 처음 들은 얘기니까 넌 그 나라 사람이라면서 왜 비자를 만드니? 외국에 살면 다 해야 된대요. 어떤 그런 게 외화벌이가 되는 것이겠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래서 뭐 그 체류가 뭐 일주일밖에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한참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캐나다에서 뭐 온타리오 주면 뭐 토론토 공항에서 탔는지 공항들이 많으니까요. 타고 오면서 이 아이린이라는 사람과 그렇게 친밀하게 얘기를 했었지만 나중에 압박하는 존재로 사실은 많은 얘기들이 비어 있어요. 이 얘기들이 뭘로 채워질 수 있는지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베티가 이름 뭐냐고 물어봤을 때 카밀라가 기억하지 못하다가 이 포스터를 보고 리타 헤이워드라고 하는 이름을 떠올리게 되는 것. 쇼생크 탈출 얘기를 아까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비슷한 포스터가 쇼생크 탈출에도 보시면은 감옥의 벽. 결국 나중에 팀 로빈슨이 거기 뚫고 굴을 팠던 거죠. 그 굴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성관계를 한 후 사랑을 나눈 후 새벽 2시에 어디 가야 된다고 하면서 실렌시오라는 이름을 혼자 막 떠들고 혼자 그 리타가 그러죠. 노 아이반다. 노 아이반다. 노 아이반다가 밴드는 없어. 이 말이거든요. 다시 번역해서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와서 환상일 뿐이죠. 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영화의 본질과 성격들을 또 드러내는 말이기도 해요. 어떤 극장과 무대 속에서 이런 영화의 본질적인 건 소리는 없고 사실 이 모든 것은 환상이지만 우리는 이 두 여자의 한때는 연인 관계였지만 파국을 맞이한 이들의 뜨거운 전반부를 먼저 보게 되고 그들이 결국에는 사랑을 나누는 것을 보면서 되게 기분 좋을 수 있다. 영화를 처음 보신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베티가 되게 착하구나. 저렇게 리타를 엄청나게 잘 도와주고 저렇게 착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사실 영화가 바뀌면 나오미 와츠가 반전되는 거죠. 저런 이미지였는데 되게 집착이 쩌시는 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 전까지는 이 남자는 사실은 얘기해 주는 거죠. 관객들한테. 니네들이 본 건 환상일 뿐이야. 이때 이들은 눈물을 흘리게 되는
환상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런 소리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장면들에서도 제가 비교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크랩의 마지막 테이프라고 하는 사무엘 베케트의 되게 유명한 말년 작품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몇 번 공연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긴 연극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사무엘 베케트가 크랩이라고 하는, 뭐 크라프라고 하는 이 사람의 1인극인데 모노 드라마인데, 그 무대 앞에서 대사를 안 해요. 테이프를 하나씩 다 틀어줘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뭐 했고 하는 것. 이걸 베케트적인 이 요소를 이 소리와 소란스러움이라고 하는 것, 어떤 마치 낙서와 같은 그런 목소리에 대한 것들을 데이비드 린치 영화를 볼 때마다 항상 저는 느껴요. 그래서 많은 작품들이 크랩의 마지막 테이프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 부분은 아마 미국 쪽 논문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 되게 유사하게 비교하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만 한 생각은 아닐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는 별로 안 되거든요. 근데 되게 유사해요. 그 안에서도 보면 테이프를 통해서 결락돼 있죠. 이게 되게 테이블 뭐 하나 막 눌러보게 되면, 요즘 테이프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저것도 이제 베케트 시대 때나 가능했던 얘기인 거죠. 이제는 저런 얘기를 쓴다고 한다면 뭘 해야 될까요? 전화기에 음성 메시지를 해야 될까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 있었어요. 그 몇 년 전에 이제 마르테 플라타라고 아르헨티나에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가, 걔는 되게 커요. 거의 대한민국의 몇 배가 돼요. 그 맨 밑에 있는 게 마르테 플라타라는 지역인데, 근데 라틴 아메리카 최고의 영화제예요. 제일 큰 영화제. 이제 몇 번 갔던 적이 있는데, 앞에서 이제 심사하는 분들하고 같이 있을 때 우리는 열심히 ET처럼 손가락 움직이잖아요. 그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녹음 메시지예요. 그게 더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참 다른 문화다. 근데 사실은 그런 걸 좋아하는 문화들이 있어요. 우리가 쓰는 방식들이 표준이고 절대적이고 뭐 어디나 통용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곤란해요. 어쨌든 이 크랩의 마지막 테이프라는 부분들을 눈으로 보시라고. 되게 생각이 나요. 그런 식으로 시점들이 막 혼란돼서 나오는 어떤 테이프의 R&D 형태로 나오는 게 사실은 데이비드 린치 영화의 구성법과 대단히 유사하고, 린치는 저런 부분에 되게 많이 참고를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실렌시오 극장에서 두 여자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었어요. 맨 마지막 공연이 끝나고 그 여자가 노래 부르다가 딱 쓰러지는데 노래는 계속 나오잖아요. 녹음된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감동과 눈물을 받죠. 그럼 우리를 구원하는 건 뭐냐, 건드리는 건 뭐냐? 현실이 아니라 녹음된 거예요. 그건 이미 만들어진 거 환상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건드려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 그게 본인이 만드는 영화의 어떤 형태일 수도 있다는 차원까지도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연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